자, 안녕하십니까. 교재 60페이지 14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경제 변수들이 금리에 미치는 일반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죠. 금리다라고 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도 상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가 상승한다. 그리고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투자가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한 자금에 대한 투자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케인즈가 말하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러한 자금을 수요한다라고 하는 그 수요의 요인을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첫째 하나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수요. 그죠? 그다음에 예비적 요인에 의한 수요. 그리고 투기적 요인에 의한 수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투기적 요인에 의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이자율은 오르게 됩니다.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율이 또 오르면 금리도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 투자가 증가한다면 금리가 다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금리도 상승합니다. 자,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자, 그 관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달러 대 원화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달러가 예를 들어 950원이다 라고 하다가 1달러가 1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1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환율이 오른 겁니다.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른 겁니다.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가절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당연히 물가가 오를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자율이 오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자율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채권금리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정책금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금리, 소위 말하는, 기본금리를 말하는데, 이것이 인하되면은 그만큼, 가산금리를 제외한 기초금리 수준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채권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49번 한번 봅시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이란다.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이론적으로 보면 장기의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상승률에 접근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 주가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률도 그 나라 전체의 그 나라 국민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합해가치, 여기 GNP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내에서 Gross Domestic Product 해가지고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합해가치가 GDP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률을 볼 때 우리나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든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활동을 하든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GDP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결국 주가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GDP 성장이 얼마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익이 얼마가 났다, 이 이익에 대한 배당, 주주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GDP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도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그만큼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게 단기로 본다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 결국 GDP 성장률에 일치되는 그러한 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거시적 관점과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GDP 성장률에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이자율과 주식 가격과의 관계는 채권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 그 주식으로부터 들어오라고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가 주식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이자율은 할인율적인 요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3번 한국은행이 통안채 발행을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통안채다라고 하는 것은 통화 안정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우려되면요.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아주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통화의 안정성이 위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흡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돌고 있는 화폐의 액을 줄임으로써 결국 이러한 통화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통화 안정 채권이에요. 그래서 통안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때는 통안채를 발행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시중의 자금을 흡수를 하면은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시중의 자금이 흡수된다라고 한다면 통안채를 발행하니까 통안채를 국민들이 구입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가 흡수가 되는 거지, 한국은행으로. 자, 통화가 흡수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화폐의 공급이 줄어든다 이 말이고, 화폐의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 화폐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요 공급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폐의 수요가 증가되면 이자율은 오를 것이고 화폐의 공급이 증가되면 이자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이자율과 주가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하게 될까? 자, 잠깐만, 통화채 발행,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통화채가 발행되면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통화량입니다. 이 통화량이 축소되겠죠. 통화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지, 그지? 통화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은 통화량은 화폐의 공급입니다. 화폐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 화폐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자율이 오르게 되겠네, 이자율이. 그렇죠? 자,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채를 발행을 증가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떨어질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상승한다라고 했으니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주가는 일반적으로 경기면대 선행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9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 150번. 기존 기업의 이윤 잠재력을 결정하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기업입니다. 이 기존 기업의 이윤을 결정하는 요소를 한번 보자.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기존 기업은 유리합니다.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유리하게 될 것이고,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은 작을수록, 왜냐하면 기존 기업을 다른 새로운 기업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그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지.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할 겁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경쟁 치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존 기업은 유리하겠죠. 그리고 기존 기업의 경우 교섭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역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150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151번. 다음 중 수익가치 근거한 보통주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자, 보통주,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 주식 가치의 평가입니다. 자,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주식의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수익 기준. 그다음 두 번째로 자산을 기준.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산.
회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가 배수를 활용해서 주식 가치의 배수를 활용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식이 갖다 주려고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쯤 되겠는가, 그 수익의 현재 가치로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미래에 들어오는 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니까 할인 현금 수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거는 할인 현금 수지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쓰면 할인 디스카운티드 현금 캐시 수지 플로어, DCF 방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어. 자, 그러면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수익을 뭘 수익을 기준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t 이꼬르 0 현재 시점, t 이꼬르 1 1차년도, t 이꼬르 2 2차년도, 자, 이렇게 쭉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차년도의 수익, 2차년도의 수익,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을 주당 이익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이익, 그리고 t 이꼬르 2일 때의 주당, 자, 1차년도에 주당 이익이, 한 주당 이익이 5,000원이고 2차년도에 한 주당 이익이 예를 들어 7,000원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년 뒤 5,000원의 현재 가치 플러스 2년 뒤 7,000원의 현재 가치, 그죠? 이거는 주당 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익으로 봐야 되겠네. 자, 주당 이익이 아니고, 그래서 1차년도에 이익 5천만원 내 현재 가치, 2차년도에 이익 7천만원의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쭉쭉쭉 있는데 이걸 다 현재 가치로 구했다. 여기서 현재 가치로 나왔다, 계산됐다. 이걸 나누기, 지금 주식 발행수 이렇게 하면, 주식 발행수 이렇게 하면 요게 한 주식 하나의 주식의 가치, 한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바로 수익 중에서도 이익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익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익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익이 있으면 이제 배당을 내줄 거다, 배당. 그럼 1차년도에 배당을 얼마 해줄 수 있느냐, 2차년도에 배당을 얼마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차년도에 배당 2천만원, 2차년도에 배당 3천만원, 이렇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1차년도 2천만원의 현재 가치, 2차년도 3천만원의 현재 가치 중에서 현재 가치를 구했다. 이 현재 가치를 구한 것을 주식의 발행수로 나누면 1주당 가치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는 배당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까지 다 내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나온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인데, 현금 수지는 결국 세후 현금 수지다라고 하는 말은 세금까지 다 내고 들어오는 데서 나가는 거 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들어오는 것은 이익금이 될 것이고, 나가는 것은 중간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투자 액수, 요게 이제 나가는 게 되겠지, 그지? 추가적인 투자 액수.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 액수까지 빼준 겁니다. 현금 수지니까. 수입에서 지출 뺀 겁니다. 이게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있으면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구하고, 이렇게 구한 것을 우리는 기업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업의 가치고, 자,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지금 지고 있는 부채, 빚이 얼마쯤 되느냐, 이 빚의 가치를 부채 가치라고 하고, 이 부채 가치를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빼주면 이거 바로 자본 가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의 자본 가치가 나오면 이 자본 가치를 주식 발행수로 나누면 1주당 주식 가치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을 잉여 현금 흐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 모형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기준으로 기업 가치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구하는 것은, 요거는 그 기업의, 그 주식 발행, 그 기업의 순자산을 나누기 주식 총 발행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순자산 나누기 주식의 발행수. 이렇게 하면은 한 주당 가치가 될 것이고, 순자산은 뭐예요?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해준 게 순자산이고, 주식 발행수. 이렇게 해서 한 주당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자산 기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 기준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익을 전제로 한 플로우입니다. 이거 플로우로서 구하는 방법이고, 자산 기준은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특정 시점이라는 양의 스타크 개념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배수 활용. 주가가 어떤 가치 변수에 몇 배에 해당되느냐. 이게 주가 배수. 주가가 몇 배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 배수는 이렇게 돼요. 주가 나누기 어떤 그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 변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가 나누기 가치 변수인데, 그럼 주가는 그대로 놔두고 가치 변수로 뭘 쓸 것이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을 쓰자. 한 주당 순이익을 가치 변수로 하자. 그러면은 그 주식의 가치가 한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되고, 요걸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가를 프라이스, 그죠? 그 다음에 순이익의 earning 비율이다, 레이티오. 이걸 PR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PR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바로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이 말은 한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의 주가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PR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PR이 높다라고 한다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주당 순이익을 이루어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주면 실적 PR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나누면 기대 PR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치 변수로, 자, 주가 나누기 가치 변수로 장부상 순자산. 그래서 한 주당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누어 보자.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프라이스드, 그리고 장부상 순자산, 이거는 북밸류죠. 북밸류. 그 다음에 레이티오. 이거 PBR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당 순자산분의 주가. 이래서 PBR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치 변수로, 예를 들어서, 자, 주가 나누기 가치 변수로 한 주당 매출액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면 한 주당 매출액이 되겠죠. 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프라이스, 매출액 세일이죠. 세일 레이티오, PSR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이익이다.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출액이다.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다. 주당 매출액을 쓰고 있는 PER이다. 또는 PSR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플로우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PBR은 특정 시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타크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주가 배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주가 배수를 활용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51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수익 가치에 근거한 보통적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했는데,
이익평가, 배당평가, 잉여 현금 흐름 평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52번. 잉여 현금 흐름.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 모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냈는데, 자, 먼저 기업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당 주식 가치를 추정한다. 기업 가치를 추정하고 아까 보냈죠? 기업 가치를 추정하고 거기서 부채 가치를 빼면 자본 가치가 되고 자본 가치를 주식 발행수로 나누면 주당 가치가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다시 말하면 세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가 바로 기업 가치가 되는 것이다. 맞죠? 3번에 현금 유출입의 추정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단순히 재무와 관련된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 창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제외시키고 핵심 경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생산이다, 판매다 있죠. 그래서 생산이다 또는 판매다 이런 핵심적인 그 기업의 매출액과 그걸로 인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만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현금 흐름의 추정에는 미래가치 창출에 필요한 신규 투자액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후 현금 수지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리라고 예상되는 것과 나가리라고 예상되는 것의 차이를 반영해 줘야 되니까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가리라고 예상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를 반영해 줘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5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54번 3번 주가 배수를 활용한 상대가치 평가 방법이 아닌 PER, PBR, PSR 그대로 했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FCF는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수익 기준에 해당된다. 그래서 15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54번 PER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자, PER 어느 거냐? 여기 있네. PER 요거네. 자, PER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고평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대 PER은 예측되는 차기의 이익으로 구한다라고 했는데 기대 PER. 자, 기대 PER은 이것은 예측치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적 PER은 실적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되는 차기 주당 순이익을로서 구한다. 기대 PER 맞죠? 경기 순환에 취약한 기업의 PER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경기 순환에 취약적이다. 그래서 경제가 불황일 경우에는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제가 불황일 경우는 아주 적게 나온다. 호황일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불황일 때는 아주 적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값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많죠. 이 값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의 몇 배다라고 이렇게 PER을 산정했을 때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매우 적은 이익을 낸 기업의 PER은 오히려 투자결정 판단이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매우 적은 이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배수로 예를 들어 200배, 300배 PER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이 자체가 이익 자체가 아주 적은 기업이야. 아주 적은 기업인데 PER이 엄청나게 높다. 라고 해서 투자하는데 유리하다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에 취약한 기업이나 매우 적은 이익을 낸 기업의 경우에는 PER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해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해설에 나와 있는 경기 순환에 취약한 기업이나 매우 적은 이익을 낸 기업의 PER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밑줄 쫙 끊으시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15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 155번 PBR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네요. PBR 요거네. 요거 스타크 PBR 요거네. 자, 요거.
자, 주당 순자산에 비해 주가 몇 배 맞고요. 주당 순자산은 장부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book value. 장부상 가치. 자, PER이 주가와 절항과의 관계라면 PBR은 유랑과의 관계다. 아니, 잘못됐죠. 이게 유랑이고 이건 절항입니다. 스타크가 절항이고요. 플로우가 유랑입니다. 흐를 주자.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EPS가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PER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인데 주가 그것은 몇 배냐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 그러나 우리는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해서 장부상 가치는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BR은 잘못된 거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56번. 주가 배수를 활용한 평가 모형에서 부의 이익을 낸 기업에도 부의 이익이다 마이너스 이익을 낸 기업의 경우에는 뭐가 안 돼?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야. 그럼 PER을 산정해봤자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요거는 적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지? 그리고 적용에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PER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성숙기업의 평가에 적절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성숙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기업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일반적으로 많죠. 그럼 순자산의 주가가 얼마쯤 되겠는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기업 간 비용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기업 간 비용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랬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요거는 곤란하다라고 했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러한 성숙 기업의 경우에는 PBR이나 PSR 다 좋은데 여기서 비용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매출액이다라고 한다면 이 매출액 수입만 지금 반영한 것이지 비용은 고려 안 했어. 그죠? 비용은 고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얼마다라고 할 때 그 매출을 올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가 라는 게 당연히 그 주가에 또는 기업 가치에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만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매출액이 몇 배냐라고 하니까 비용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그 기업 가치나 주가 가치의 평가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PSR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비용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건 바로 PS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SR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7번 한번 볼까요? 157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추세에 관한 분석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추세. 이 기업의 주식이 과거 어떻게 주가가 변했는가는 과거의 추세에 관한 분석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변동 패턴이라든지 과거의 주가 지수와 같은 지표라든지 과거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든지 이와 같이 과거의 어떤 패턴이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런 걸 분석해서 과거에 이러이러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이거는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려면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여러 개의 산업이 있을 겁니다. A 산업, B 산업. 그러면 이 해당되는 회사는 A 산업에 해당되나 B 산업에 해당되나 A 산업에 해당되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A1,
A2, A3 여러 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A1 기업이다. 자, 그러면 이 A1 기업의 기업 가치를 분석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 결국 이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 거시경제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전체에서 어느 산업에 해당되느냐, A 산업에 해당된다. 그런 산업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이 산업 분석 안에서 바로 A1이라는 기업, 그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7번. 기술적 분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과거의 지표 분석, 과거의 투자 심리 가능 분석, 이런 건 다 기술적 분석이고요. 산업 분석은, 여기서 보면 이 산업 분석은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